프랑스의 한 병사가 나폴레옹의 장군이 되고 결국 스웨덴의 국왕이 됩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배신했고 유럽의 운명을 바꾼 인물이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칼 14세 요한, 본명 장바티스트 줄 베르나도트입니다. 줄 베르나도트는 1763년 프랑스 남서부의 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법률가 집안이었고 그의 형제도 법조계에서 활동했었죠. 어릴 적 그는 법률가가 되기 위해 14살에 지역 변호사 밑에서 견습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베르나도트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는 법률가의 길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는데요. 1780년 17살의 나이에 프랑스 왕립 라마린 연대에 사병으로 입대한 것이 그 시작이었죠. 그가 처음 배치된 곳은 코르시카였습니다. 이곳은 나폴레옹의 고향이기도 하죠.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훗날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중심 인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귀족 중심 체계가 무너지고 능력 있는 평민 출신 장교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베르나도트는 왕립군의 하사관이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부사관과 장교 사이에 진급 장벽이 없어지자 그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서 초고속 진급을 하게 됩니다. 1794년 프랑스의 빛나는 승리인 플레리스 전투에서 결정적인 공격과 주요 지형을 확보하는 데 큰 공을 세워 사단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줄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과 동시대에 활약한 가장 뛰어난 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1796년 그는 오스트리아와의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쳐 나폴레옹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늘 미묘했죠. 베르나도트는 명령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곤 했고 이는 나폴레옹을 분노케 했습니다. 사실 줄 베르나도트의 아내 데지레 클라리는 나폴레옹의 첫 번째 약혼녀였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데지레 클라리의 언니 줄리는 나폴레옹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와 결혼을 했죠. 결국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과 사돈관계가 되었고 이는 훗날 그가 유럽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자 베르나도트는 처음엔 거부감을 느꼈지만 결국 나폴레옹 치하에서 장군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는 신속한 공격, 탄탄한 보급, 병사와의 신뢰로 유명했고 병사들에게 따뜻한 지휘관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때때로 동료 원수들에게조차 너무 고지식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병사들과 민간인 모두에게 공정했으며 약탈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그 예로 프랑스군이 독일의 리비크를 점령하자 약탈이 벌어졌을 때 베르나도트는 직접 검을 빼들고 약탈 중인 병사들을 제지했고 이 모습에 감동한 리비크 시의회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말 6마리를 선물했습니다. 1809년 스웨덴에서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국왕 구스타프 4세 아돌프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퇴위당합니다. 새로 즉위한 칼 13세는 후계자 없이 노쇠했고 왕위 계승자를 외부에서 찾아야 했죠. 스웨덴 정부는 외교적, 군사적으로 유능한 인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때 베르나도트에게 포로로 잡혔던 스웨덴 귀족 카를 오토 메르네 남작은 베르나도트에게 왕세자 자리를 제안했고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죠. 놀랍게도 스웨덴 국민들 사이에서 프랑스 장군 베르나도트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이전 전쟁에서 스웨덴 병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그의 인도적인 처우는 스웨덴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었죠. 1810년 스웨덴 의회는 투표를 통해 베르나도트를 왕세자로 선출하는데요. 그는 루터교로 개종하고 칼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프랑스 병사 출신의 외국인이 스웨덴 왕세자가 된 거죠. 칼 요한은 왕세자가 된 뒤 점차 스웨덴의 실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국익을 우선시했고 나폴레옹과의 관계는 점차 악화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자 칼 요한은 중립을 선언하며 거리를 두었고 1813년 칼 요한은 제6차 대프랑스 동맹에 가담하며 나폴레옹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는 연합군의 핵심 지휘관으로 활약했고 라이프치히 전투에서는 프랑스군을 패배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여전히 칼 요한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 믿음은 무너지고 말죠. 프랑스에서는 이 결정 이후 칼 요한을 배신자로 보는 시각이 강해집니다. 한때 프랑스를 위해 싸운 장군이 이제는 그 나라를 향해 검을 겨눈 셈이었죠. 1814년
나폴레옹의 편에 섰던 덴마크는 전쟁에서 패하고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넘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독립을 선언하며 저항했고 끝내 칼 요한의 무력 앞에 무릎 꿇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동군 연합이 탄생합니다. 이 동맹은 무려 91년 동안 이어졌고 이때 벌어진 전쟁은 스웨덴이 지금까지 치른 마지막 전쟁이 되었습니다. 1818년 칼 13세가 사망하면서 그는 칼 14세 요한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명령을 내리는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즉위 후에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전통 헌법을 존중하며 안정된 통치를 펼쳤죠. 그의 통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실용적이었고 전쟁보다는 경제와 교육, 산업에 집중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전액 상환되었고 스웨덴은 유럽의 모범적인 국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언론 검열과 보수적인 통치로 비판도 받았지만 국민들은 전쟁 대신 평화를 택한 국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1844년 그의 생일에 그는 쓰러졌고 그해 3월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베르나도테 왕조는 지금까지도 스웨덴 왕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국왕 칼 16세 구스타프 역시 그의 후손이죠. 전장에서 검을 들던 병사, 이제는 왕관을 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남자였습니다.